북한 내부의 어떤 그 산업이 그 10만 명의 노동자를 수용할 수 있는 산업 기반도 없거니와 순식간에 그 캐시카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중국은 일방적으로 다 들어가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과 중국 사이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지기 시작했는데 가장 최근에 한 2, 3일 전에 중국이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옹달책방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양에서 온 김금혁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북한에서 뭐 잘 살고 북한에서 뭐 상위 0. 몇 퍼센트, 사실 이런 건 별로 저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객관적인 진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언급을 해드린다는 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꼭 먼저 서두에 밝히고 시작을 하고 싶고요. 운이 좋게 사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탈북민이 한 3만 5천 명 정도가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사람이었고, 특히나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고 또 가족 모두가 외화벌이에 뛰어들어서 제가 엄청 어렸을 때부터 사실 저는 북한 사람들 대다수가 겪어야 했던 그런 뭐 생활난 같은 거 혹은 뭐 고난의 행군 이런 것들을 좀 비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적인 면에서 큰 어떤 문제가 없다 보니까 오로지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었고, 또 저도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어머니나 아버지도 저에 대한 어떤 그 학습 열의가 상당히 높은 분들이셔서 사실 그것도 운이죠. 그래서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또 김일성 종합대학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뭐 이걸 0.1%라고 표현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는 학교가 북한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 같은 것들이 조금은 남다르다 보니까 한국의 시청자분들 그리고 한국의 그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저 스스로 북한의 0.1%다라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아까 방금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른 생각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당수의 혹은 절대 다수의 북한의 뭐 소위 엘리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북한이 현재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에 대해서 되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에서 유학을 했었는데요. 베이징에서. 유학생들은 북한에서는 상당히 잘 교육받고 또 엄선된 인재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잘못된 상황을 감지할 수 있고, 또 북한이 지금 현재 북한 안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또 북한 밖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 차이에 엄청난 괴리감이 있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알고 모든 진실을 깨닫고 혹은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교육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알았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게 없는데 라는 생각, 그리고 만약 조금이라도 뭐 의기 있는 행동을 했다가 잘못될 경우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받을 피해가 두렵기 때문에 침묵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성격이 유별나서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을 보고 또 불의를 보고 좀 참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꽤 끈질기게 그 부분을 파고드는 성격이다 보니까 저는 좀 더 남들보다 집요하게 북한 정권이 어떻게 돼서 어떤 역사적인 과정과 그 정책적인 결정들을 통해서 지금에 이르게 됐는지 그 부분들을 좀 파고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더 이상 북한 체제와는 함께 가기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누군가 먼저 깃발을 들고 나가야 사람들이 따라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따라가는 사람보다는 깃발을 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하면서 반체제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됐었고요. 그것이 사실 뭐 의도적인 반체제 활동이든 혹은 의도하지 않은 단지 어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뭐 탐구 활동이든지 간에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북한 체제에 반하는 것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쌓이고 또 제가 그런 또 활동들을 한다라는 것도 저와 주변 친구들이 뭐 북한 입장에서는 소위 이상한 사상을 공부하고 또 모임을 갖는다라는 사실들이 모두 발각이 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뭐 작게 대단한 일을 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책을 읽는 활동들을 했었어요.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서 한 7명, 8명, 많게는 뭐 한 12명 이렇게 3, 4, 5 모여서 저희가 그냥
당시 너무나 궁금했던 뭐 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된 선거는 어떻게 치르는지, 자유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자유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인지, 또 가장 집중했던 것은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철학적인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논의의 그 끝에 다다랐던 것은 항상 북한 체제의 어떤 잘못된 점에 대해서 성토하고 그런 자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어떤 논의에서만 끝이지 않았고, 저희는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바를 글러 적어서 뭐 언론사에 보내기도 했었고, 뭐 유엔에도 메일로 보내고 이러면서 조금 치기 어린, 지금 입장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주도 세밀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열정에 떠밀려서 그런 많은 실수들을 좀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하나둘 뿌리가 잡혀서 저는 이제 강제 소환 위기에 놓였었고요. 만약 강제 소환돼서 제가 했던 활동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 사실 그건 즉결 처형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살아남아야 뭐 꿈을 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2012년이에요. 유엔은 사실 현존하는 국제기구 중에 가장 큰 국제기구잖아요. 유엔에서 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룹니다. 제가 이번에 갔던 곳은 유엔 안보리였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곳이었는데, 유엔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또 가장 중요한 일들을 다룹니다. 주로 이제 뭐 북한의 핵 미사일 혹은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대해서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어떤 위협 행위에 대해서 단죄하고 또 제재를 가하는 그런 기구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뤘다라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서는 사실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다뤘지 인권 문제를 다룬 적은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국제사회가 이 북한 인권이, 또 북한 정부가 인권을 탄압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이런 다양한 행태의 어떤 불법적인 행위들이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좀 한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제가 국제사회에 조금 더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었고, 네, 성공적으로 잘하고 왔습니다. 대다수의 사실 국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안보리에서 그 이슈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요. 당연하게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편을 들면서 이제 이 주제를 우리가 안보리에서 다루지 말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 반대 토론을 했었고요. 좀 놀랬던 건 사실 중국이 과거에는 북한의 어떤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북한 정부를 옹호하는 그런 논리를 펼쳐왔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중국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오히려 중국은 국제사회의 어떤 규범과 의무를 준수하는 쪽으로 조금 방향을 튼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반면에 러시아는 북한에서 파견한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거의 북한 정부의 입장을 완벽하게 옹호하고 저를 거의 뭐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면서 압력을 가하더라고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잘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전통적 우호 관계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역사가 깊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어쨌든 그 북한군을 도와서 중공군이 우리나라에 침략했던 사례도 있을 만큼 그들은 그것을 예로 들면서 피로 맺어진 혈맹이다라고 부르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깨지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인해서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이 완전히 단절됐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북한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무역 상대국입니다. 중국 제외하고는 사실 북한이 그렇게 큰 규모의 무역을 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의존도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 경제의 중국 시장의 의존도는 거의 80에서 90% 정도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관계였다가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모든 게 막히다 보니까 북한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사실 뭐 셀프 아이솔레이션을 한 거랑 똑같습니다. 스스로가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것보다 전염병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보건 의료 시스템의 그 수준에서는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게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게 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인 혼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인데, 문제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북중 국경이 이제 다시 열리고 북중 무역이 활성화되기를 바랬었는데, 중국 정부의 입장이 그때랑 좀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 우리 다 사실 뭐 저도 사실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국제사회의 시선에서 봤을 때 중국은 글로벌 G2가 되려고 하는 국가고,
미국의 어떤 그 전략적인 지위 혹은 전략적인 위치를 대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나름의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마이웨이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 길을 가는데 중국은 국제사회의 규범이라든가 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나마 준수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하는 척이라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 북한을 바라볼 때 대북 유엔 제재의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무역 의존도, 북한의 경제 의존도가 중국에게 굉장히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유엔 제재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북한 경제는 그대로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조금씩 북한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고 북한의 어떤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제스처가 있다 보니까 김정은은 거기에 굉장히 발작하는 거예요. 왜 중국이 우리한테 저러냐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거죠. 지금 현재 중국 내에 나가 있는 북한의 그 해외 노동자의 수가 약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에서 12만 명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이들이 벌어들이는 월급의 상당 부분, 약 70% 가까이를 북한 정부가 갈취하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한 현금입니다. 다 현금으로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약의 달러 캐시를 북한 정부가 이들로부터 안정적으로 수급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북한에게 그런 어떤 귀국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북한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2, 3년 됐어요. 이 이슈가. 중국 정부는 우리가 월급을 주는데 그 월급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받아가지 못하고 왜 정부 니네가 다 가져가냐.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반발이 생겨서 폭동 일으키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핀잔을 주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간섭하지 말아라 라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조금씩 밀어내는 전략을 취하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 만약 1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한꺼번에 중국에서 쫓겨날 경우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 내부의 어떤 그 산업이 그 10만 명의 노동자를 수용할 수 있는 산업 기반도 없거니와 순식간에 그 캐시카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중국에게 이제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제시를 했고 순차적으로 좀 들어오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중국은 일방적으로 다 들어가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과 중국 사이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지기 시작했는데 가장 최근에 한 2, 3일 전에 중국이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암암리에 전해져 오고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수면 위로 드러나서 많은 언론들이 갑자기 중국이 10만 명을 다 나가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한 2, 3년 전부터 논의되고 있던 사안이었는데 이제 북한이 중국의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갈아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젠 중국에게서 중국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완벽하게 어떤 보호막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고 러시아로 갈아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필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그런 니즈가 존재를 해야지 뭐 서로 뭐 원하는 게 동일해야 협상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네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모두의 예상을 뒤집어 엎고 러시아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수물자 생산에서도 사실 러시아가 버겁고 또 탄약이라든가 포탄이라든가 혹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분야에서 러시아가 너무나게 많은 국력을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소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을 도와줄 국가를 찾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게 북한입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셨겠지만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부르잖아요. 북한도 사실 포방부예요. 걔네도 포탄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사용하는 포탄이 122mm 포탄입니다. 한국은 155mm 포탄을 사용하잖아요. 그 122mm 포탄을 사용하는 국가가 몇 안 돼요. 대부분 다 나토 기준 155mm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122mm 포탄을 사용하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잔고를 쌓아두고 있는 데가 북한이었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작년에 북한의 열병식을 보면 되게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는데 쇼이구 국방장관이 러시아 당시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을 해서 그 북한의 열병식을 함께 기념하거든요. 동일한 시간대에 중국에서도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쌓인 게 많다 보니까 그 대표단은 거의 무시를 했어요. 아는 척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쇼이가의 손을 꼭 잡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이 모든 것의 전조곡이었다. 북한이 중국을 버리고 러시아로 갈아타는 본격적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아마 그때부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마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맺어진 전략적 동반 협력 관계가 사실 그 화령점정이다. 군사 동맹을 맺은 거잖아요. 중국과는 그런 동맹이 예전에 있었지만 굉장히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보면서 저것들이 주인을 갈아타네라는 생각을 할 테니까 지금까지 한 논의되고 있던 그 10만 명 노동자 귀국서를
오피셜로 띄운 거죠. 이게 하루 이틀 사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꽤 오랫동안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마 한동안 북한의 용도는 지속될 겁니다.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나토와 서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가 과연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복원될 것이냐의 문제에서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쓰여질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변곡점은 이제 새로운 냉전 혹은 제3차 대전이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일들이 아마 저는 앞으로 30년 안에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사실상 러시아와 긴장 관계를 구축한 국가들이 상당수입니다. 그중에 가장 절박함을 느끼는 뭐 폴란드라든가 혹은 뭐 그 발트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와 좋게 지내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다음 타겟이 자기들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도 중요합니다. 만약 그게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느냐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나느냐. 물론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다 찾을 거라는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봐요. 어느 순간에는 둘 다 국력을 소진한 채 나토도 국력을 소진한 채 그 정전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그것은 끝나지 않은 전쟁 아닙니까? 정전은. 그러면 계속적인 긴장 상태가 유지될 것이고 러시아는 그 긴장 상태의 유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러시아라는 그 큰 나라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한 외부의 적을 항상 두고 있는 게 러시아 사람들의 어떤 민심을 달래고 하나로 묶어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푸틴은 어떻게 보면 반나토 세력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런 어떤 반나토 세력 뭐 권위주의 국가들 사이에 블록을 만들어서 이란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벨라루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어떤 동맹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블록 대 블록의 새로운 신냉전이 본격화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러시아에게는 상당히 좋은 우호 국가입니다. 굳이 러시아가 어떤 힘을 들이지 않아도 이미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또 상당한 어떻게 보면 러시아보다 더 병력이 많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당한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러시아가 어떤 기술적인 도움을 준다면은 사실상 북한의 군사력은 또 순식간에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쳐 날뛰는 미친 개가 본인들의 앞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 짖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좋은 쓰임새가 되겠죠.